자, 65회 조사요원 문제 1 소득세 신고 물음 3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물음 1번, 물음 2번을 다 풀었고요. 이제 물음 3번을 풀 겁니다. 앞의 방식과 마찬가지로 물음을 보고 이제 답안 양식이 어떻게 되어 있나 보고 하나하나 계산 과정을 거쳐가면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음 3번, 드디어 물음 3번까지 왔다, 그죠? 자, 앞에 있는 제시된 자료 1에서 4까지 1에서 4를 이용해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을 답안 양식에 따라 기재하고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뭐 10점, 100점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자료 1은 뭐였어요? 자료 1은 주식 이석이라는 사람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거에서 사업소득 금액을 우린 찾아냈죠? 그죠? 그게 자료 1이었어. 물음 1의 정답이었죠. 그리고 자료 2는 뭐였어요? 자료 2는 이 이석이라는 사람이 제조업 외에도 우리가 너무 부럽게도 부동산 임대업인데 주거용 임대 부동산 주택을 임대하는 거예요. 주택 임대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것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관련 자료가 자료 2에 주어져 있었고 우리 그 주거용 부동산에 관련한 사업소득 금액도 우리가 뽑아냈지 계산 마치고 왔습니다. 그게 자료 1, 자료 2였고 자료 3, 자료 4는 마침 동일한 페이지에 있네요. 자료 3은 이게 공제 관련한 자료인 거지. 내가 같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같이 살고 있는 2021년 말 현재 나랑 같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내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을 이렇게 리스트가 있는 거야. 나를 포함해서 이게 공제 내역을 준 거지. 그리고 자료 4는 뭐예요? 뭐 한 줄밖에 없네. 자, 사업소득 관련해가 사업자이기도 하니까 우리가 소득세를 중간 예납액이 있대. 450만 원. 450만 원 있는데 이거를 납부 안 했대. 중간 예납하세요라고 우리가 고지를 했는데 뭐래? 원래 21년 소득세는 22년 5월 중에 내야 되잖아요. 신고하고 내야 되는데 22년 5월 31일 이 21년도분 소득세를 신고하는 마감 시점이잖아. 기한 5월 31일 그 시점에 어때? 체납하고 있대요. 그죠? 뭐 그 자료가 있는 거야. 자료 3, 자료 4. 이렇게 자료를 1부터 4까지를 다 이용해서 결과적으로 이게 최종 신고를 네가 해봐라라는 거야. 어? 최종적으로 그래서 얼마 내야 되는데 라는 걸 네 할 수 있겠니? 너 계산할 수 있겠니? 라는 걸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죠? 자, 답안 양식도 확인해 봐야겠죠. 소득세는 특히 더 중요하다고 했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법인세 같은 경우도 양식이 있긴 있어, 당연히.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랑 우리가 이제 과표 세액 계산서가 있는데 이거는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그 조사요원 시험 볼 때 문제 2번, 문제 3번에 대한 답안 양식은 고정되어 있다고 봐도 됩니다.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부터 계산하고 뽑아내고 작성해서 가산 조정, 차감 조정 다 적고 이걸 또 세액 조정 계산서로 가지고 와서 넣으면 돼. 이거는 한 번만 공부를 진하게 해주시면은 다음부터 적용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소득세는 그때그때 물어보는 게 조금씩 달라. 그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65회차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업소득 두 개가 있는 거잖아. 제조업 사업소득과 2번 뭐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 요 두 개 사업소득 둘 다 사업소득이잖아. 이 사업소득을 두 개 영유하고 있는 걸 합쳐서 해봐라. 신고해봐라 이거였고 어떤 회차에서는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아니라 그냥 따로 독립적으로 물음 1번은 A라는 사람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해봐라. 그리고 물음 2번은 B라는 독립된 사람의 기타 소득 내역이다. 이거 한번 계산해봐라. 얼마 원천지수 되겠니?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답안 양식 자체가 회차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해. 왜냐하면 법인세는 애초에 틀이 정해져 있고 이게 아예 안 변해요. 답안 양식이 안 변한다고. 물어보는 것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는 문제 나오는 그 주제부터 답안 작성하는 방식까지 뭐랄까 정해져 있는 틀에서 거의 안 벗어나. 근데 소득세는 변동성이 좀 있어요. 조사요원 시험 안에서는 좀 있는 편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답안 양식이 기준이 되는 거야. 소득세 같은 경우는. 아까 특히 물음 2원 풀 때 여러분 뭐 어땠어요? 교수님께서 단기 순이익 딱 주고 거기서 가산 항목 4개, 차감 항목 1개 딱 주셨지. 우리 너무 편한 거야. 그게 풀이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야. 뭐 이럴 리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물음 2번 푸는데 교수님 가산 조정에 왜 4개만 적으셨죠? 제가 보니까 5개던데요?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우리 뭐 확률의 세상에 사는 거니까
그럴 가능성도 없진 않겠지만 여러분 그럴 확률이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알겠죠? 교수님께서는 세밀하게 하고 세밀하게 이 구성을 하신 거야, 문제를.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편리하게 좀 그 툴을 제공하고자 주신 거야. 야, 가상 조정 4개, 차감 조정 1개란다. 요거 찾아 쓰렴. 이라고 주셨는데 굳이 내가 없는 거 1개를 굳이 아니, 어렵게 찾았습니다, 교수님. 이거 저밖에 모르겠죠? 막 이러면 안 돼. 그런 건 없다고. 네가 잘못 찾은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게 가이드라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씀은. 특히 소득세 같은 경우는 그 툴이 틀로 제시되는 거 있죠. 그게 되게 중요해.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한번 쭉 드릴 건데 뭐 소득세 같은 경우는 각종 세액공제, 뭐 소득공제 너무 많아요, 그죠? 그거다가 개정도 좀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모든 뭐 개정세법을 반영해서 소득세 그 세액을 뽑아내는 그 과정까지의 어려운 과정에 있는 모든 세액공제를 다 체크하면서 할 수는 없어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러긴 힘들다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교수님께서 딱 주신다고. 예를 들면 자녀에 대한 자료를 주고 세액공제 쪽에 자녀 세액공제 딱 줘, 그 칸을. 그러면 너무나 감사한 거야. 다른 세액공제는 없는 거야. 예를 들면 교수님께서 세액공제 칸에 그 세액공제 딱딱 주신다고. 세액공제가 한정 없이 막 10개, 20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야. 문제에서 해당되는 세액공제나 소득공제가 있다면 교수님께서 그것까지 반영해서 답안 양식을 주시거든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말씀드리는 거 있죠.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세법 지식도 물론 엄청 중요하지. 알아야지 합격하죠. 하지만 우리 수험생이니까 노력을 효율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되게 꿀팁이야, 꿀팁. 수험생 입장에서. 아, 그렇구나. 내가 소득세가 너무 막연해가지고 접근하기 힘든데 교수님께서 애초에 시험에서 답안 양식이 있구나. 그걸 가이드라인 삼아가지고 뭐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모든 항목을 또 다 할 수는 없겠지. 모르는 것도 있겠지. 모르는 거는 내가 못 풀더라도 풀 수 있는 항목은 뭐 기본공제 5명, 150만 원. 뭐 그렇게 적을 수 있겠구나. 추가 공제에서 뭐 그럼 장애인 공제 이런 거 얼마인지 안다. 200만 원 이렇게 적는 거. 이렇게 하나하나 채워가면 합격한다고요. 그게 수험생적인 IQ 같은 거야, 그게. 알겠죠? 참고해 두세요. 이제 답안 양식을 보고 오겠습니다. 물음 3번의 답안 양식이 몇 페이지쯤 있을까요? 여기 있다. 보세요. 지금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 지금 프린트 되어 있는 거 있죠. 제가 손글씨로 적어 있는 부분 여기 이런 데 말고 이런 거 다 제가 손글씨로 적었잖아 지금. 이거 말고 여기 말고 지금 왼편에 뭐 구분, 금액, 산출 근거 그리고 옆에 소득공제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있죠. 프린트 되어 있는 거. 이게 실제 시험에도 이렇게 찍혀 있다고. 알겠어요? 빈 칸 여기 2칸 빈 칸이잖아. 여기만 적는 거야. 여러분 맞다 여기 제가 수업할 때 이것도 왔다 갔다 한다고 했었는데 안 갔다 갔다 한 적이 없네요. 여러분 봐봐 이거잖아. 실제로 이렇게 이게 실제 시험지예요. 답안지야 답안지. 이거 여기에다가 금액 적고 산출금고 적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 아 소득공제, 인적공제. 여러분 인적공제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겠지. 뭐 기본공제 한 명당 150만 원, 그리고 뭐 경로자 100만 원, 뭐 장애인 200만 원 이런 건 알아야지. 하지만 인적공제 이렇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맞죠? 인적공제 있고 여러분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담보 노후연금 공제, 특별소득공제 막 이렇게 있다고. 소득공제는 여러분 1, 2, 3, 4, 4개 있어. 알아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특별소득공제 뭐 이렇게 4개가 있어요. 하지만 교수님께서 탁 쳐내시는 거야. 3번, 4번은 우리 문제에 없다. 특별소득공제, 여러분 보험료 소득공제랑 뭐 주택자금 소득공제 이런 거거든. 근데 뭐라는 거예요, 교수님께서? 얘야 3번, 4번 신경 쓸 거 없단다. 1번 인적공제, 2번 연금보험료 공제 이것만 하면 된단다 얘야 라고 교수님께서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거야.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를 뺀 게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라는 거 자체도 교수님께서 지금 말해주는 거잖아. 여러분 제가 이거 왜 이렇게 흥분하냐 하면 소득세가 그만큼 여러분 그냥 맨 땅에 그냥 네가 다 해봐라 이러면 너무 할 게 많아. 외울 게 너무 많아. 법인세보다 너무 어려워진다고. 우리 수험 범위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본적인 공부는 해야 돼요. 하지만 교수님께서 주시는 답안 양식을 최대한 이용해야 돼. 우리가 종합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뺀 게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라는 건 알아야지. 하지만 그게 기억나지 않더라도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표를 주잖아. 그죠? 물론 그건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야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게 과세 표준이라 이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보면서 이건 유추할 수 있으면 되지. 야 내가 외웠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맞아.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게 과세표준이구나. 이거는 알아야겠지?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금액 있어. 소득공제 있어. 과세표준이 어떻게 구하지? 만약에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다면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아니라 이건 알아야 된다. 기본적인 틀을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교수님께서 그거에 대한 힌트를 막 주시는 거야. 정확하게 기억을 다 네가 백지에 써보라고 하면 네가 못할 수도 있지만 봐봐. 이 틀이 있단다 얘야. 이걸 보고 한번 해보렴. 이런 말이에요. 지금 교수님께서. 말을 주시는 거예요. 던져주시는 거예요. 되죠? 과세표준에서 곱하기 여러분 세율을 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세표준에 곱해야 될 세율 7페이지에 지금 15페이지고 7페이지에 여기 봐봐.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다 주어주신다고 이거. 그지? 내가 과세표준을 구해냈다면 그게 어느 구간에 있는지를 확인해서 만약에 이 구간이다. 만약에 1억이다. 그럼 1억 곱하기 35% 마이너스 1490만 원을 하면 그게 바로 여기 산출세액이 되는 거겠지. 옆에 뭘 적으라고 하면 뭐 과세표준 1억입니다. 곱하기 35% 했어요. 마이너스 1490만 원 했습니다. 갖다 적으면 돼. 앞에 있는 표를 보고 이용해서 적으면 된다고. 이 과세표준이 1억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지. 그죠? 그리고 여러분 계속 해볼게요. 여러분 세액공제도 엄청 많다고.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보다 더 많아요. 엄청 많아. 이거를 다 외워가지고 하나하나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하기 시작하면 뭐 저도 마찬가지 못해요. 저도. 근데 교수님께서 너무 감사하잖아. 야, 자녀세액공제랑 표준세액공제 요거 두 개 있단다. 얘한테는. 이석유라는 사업자는 세액공제 항목이 딱 두 개 있단다.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가 있어. 그걸 네가 한번 해보겠니? 그럼 자녀세액공제 우리가 계산하는 것만 하면 되겠지. 몇 명이지? 한 명당 얼마지? 이거는 공부해야지. 그지?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뭐 3명이다. 그리고 한 명당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적으면 돼. 표준세액공제는 이거 외우긴 해야겠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성실사업자라면은 뭐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는 표준세액공제 12만원. 조특법상 성실사업자는 12만원 플러스 추가적으로 뭐 있었잖아. 보험료 공제 이런 거 해준다고 했었잖아. 근데 뭐라 그랬어? 성실사업자 아니라고. 그래서 그냥 7만원. 그지? 이런 걸 외워줘야겠지. 하지만 표준세액공제라는 걸 넣어준다는 것 자체로 엄청 큰 힌트야. 그죠? 세액공제 두 개 더한 걸 이렇게 해줬고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 그럼 다른 게 없다고 하면 이게 그냥 결정세액이 될 거거든? 결정세액이 될 거거든? 그래가지고 종합과세 되는 거 결정세액 얼마야? 그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뺀 거야. 이걸 여기 적어. 종합과세 될 금액에. 그리고 여러분 이게 페이크 아닌 페이크예요. 여기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이 칸은 여러분 결과적으로 적을 게 없거든. 왜 그러냐면 이거는 교수님께서 이걸 네가 아는지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 이거 기억나요? 앞강의 보세요. 앞강의에 보면은 일단 이건 지울게요. 보기 안 좋으니까. 물음 2번에 관한 겁니다. 물음 2번. 여기 있다. 바로 나왔네요. 대충 찍는 거예요. 그래서 몇 페이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 여기 봐봐.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여러분 분리과세 할 수 없어. 선택할 수 없다. 무조건 종합과세야. 근데 아까 말했지.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 그 2천만 원 딱 2천만 원도 포함되지. 2천만 원 이하라면 어때요? 종합과세 할지 분리과세 할지 납세자 네가 유리한 걸로 하렴이라고 돼 있다고 세법에. 그죠?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이걸 물어보는 거야. 네가 이 경우에 만약에 2천만 원 초과한다면 여러분 여지가 없지. 지금 이 문제가 그렇잖아. 아까 이 문제의 경우 아까 월 간주임대로 144만 원이었지. 계산해 보니까. 근데 그 간주임대로가 아니더라도 어때요? 월세로 받는 것만 해도 한 달에 32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이 3,840만 원이었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 분리과세 여지가 없어. 얘는 무조건 종합과세 된다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여기 17페이지였나? 여기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의 결정세액. 이걸 만약에 분리과세를 선택한다면 일정 세율로 원천징수한 다음에 끝날 거 아니야. 그게 분리과세잖아. 종합 다른 소득하고 합치지 않고 그냥 원천징수하고 그걸로 그냥 끝. 너 더 과세 안 해. 끝. 집에 가. 이게 분리과세잖아요. 분리과세를 끝내는 거잖아. 종결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잖아 지금. 얘는 그게 아니라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애잖아. 그러니까 얘는 X라고. 이 항목은 없어. 뭐 여기 굳이 적는다면 무조건 뭐 종합과세 대상임 뭐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그럼 교수님께서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하시겠지. 안 적는 것 자체가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굳이 적어도 되고요. 적으면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하실 거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번 말해 볼게요.
요거는 우리 시험, 근데 우리 시험도 이게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긴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이걸 물어봤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해당되는 게 없잖아.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없는 거야 지금 아예. 종합과세 대상이니까 2천만 원 초과하니까 월세만으로 3,840만 원이니까 가중임대료까지 하면 4천만 원 가까이 되니까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2천만 원 이하라고 해봐요. 그러면 문제가 복잡해져. 이게 이걸 비슷하게 물어보는 회차가 있긴 했는데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간주임대로 뭐 계산을 하든 안 하든 아무튼 주택임대 수익 금액이 한 1,500만 원밖에 안 돼. 1,500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이 아래 경우에 해당되잖아. 아래 경우. 2천만 원 이하야. 그럼 종합과세, 분리과세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건데 이거는 납세자가 유리한 걸 자기가 선택한다고 봐요. 뭐냐 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원천징수만 되고 끝이지. 그죠? 원천징수만 되고 끝인데 원천징수가 됐어. 원천징수가 됐으면 그때 그 원천징수되는 세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세율을 적용받는 걸 선택을 할지 아니면 종합과세라고 하면 내가 다른 소득하고 합치니까 내 과표에 따라서 세율 구간이 달라지겠지. 1,200만 원 이하라면 6%,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까지는 15%, 4,600만 원에서 8,800만 원까지는 24% 이런 식으로. 그게 여기 있었잖아, 지금. 그지? 여기서 볼 수 있잖아. 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죠?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라면 24% 이런 식으로. 8,800 초과 1억 5천 이하는 35% 이런 식으로. 원천징수 세율하고 내가 어느 구간에 들어가 있는지를 비교해 봐야 돼. 그래서 내가 기존 다른 소득을 합쳐가지고 만약 24%다. 근데 거기에 얹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얹으니까 24%를 적용받을 거 아니야. 그지? 거기에다가 만약 종합과세를 내가 선택했다면 주택임대소득을 24% 혹은 초과분인데 24% 구간을 초과해버리면 아무튼 24% 초과되는 세율을 내가 적용받을 거야. 근데 만약에 원천징수 세율이 그거보다 낮다면 어떻게 돼요? 원천징수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게 나한테 이득이지. 맞죠? 분리과세를 선택하고 끝내는 게 나한테 이득일지 아니면 종합과세를 끌고 와서 다른 애들하고 합쳐서 세율을 적용받은 다음에 기납부로 빼는 게 이득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선택하는 건데 이 비슷한 거를 물어본 적이 있긴 있는데 일단은 이제 그거는 그 회차에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릴 거고 제가 지금 한 5분 동안 방금 말한 거 있죠. 요거는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더라도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기까지 실제 시험에서 나온다고 하면 이 분석까지 하기 힘들어. 실전에서는 여기까지 기대하는 건 약간 좀 투머치하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런 판단을 하는 시기가 있는데 내가 잘 판단을 못하겠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냥 적는 거야. 이건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어디 가서. 자, 그냥 이렇게 적는 거야. 그냥 선택하는 거야. 말 그대로 찍는 거지. 분리과세 하는 게 유리함으로 납세자한테 세부담이 적음으로 유리함으로 분리과세를 선택합니다. 분리과세로 과세를 종결합니다. 라고 하고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야. 몇 개 쓰고. 물론 그게 아닐 수도 있죠.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한다면 그게 제일 베스트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근데 현실적으로 다른 거 한다고 이게 어려울 수 있거든. 되게 고난도야 그게. 그게 되면은 거기까지 하면 제일 좋고 그게 아니라 네가 분리과세 여부를 한번 선택해 봐라라는 게 물음이 나올 거거든. 그러면은 잘 모르겠으면 100지보다 나을 거냐. 둘 중에 하나를 그냥 선택하면 50%잖아. 그죠? 잘못 찍으면 틀린 거지만 그냥 그런 식으로라도 하라고. 우린 수험생이야. 그죠? 그러니까 항상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한 거. 뭐 야매로 가르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까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하지만 저는 합격이 가장 최대 지상 과제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합격한다. 그게 제 목표입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제일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실력으로 합격하는 게 제일 좋고 일정 부분 찍어서든 어떻게든 합격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됐습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없고 아까 하던 말 계속하면 그래서 결정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종합과세되는 결정세액이 이만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의 결정세액은 없죠. 그러니까 결국 결정세액은 다 합친 게 이거잖아. 그지? 그 기납부세액 아까 전에 중간예납세액 얼마 있었어? 450만 원 있었지. 이만큼 미리 낸 거잖아요. 기납부, 미리 일찍 미리 낸 거야. 그러니까 빼줘야겠지. 먼저 낸 거니까. 총 낼 게 2,475만 9천 원인데 야 450만 원은 미리 냈네. 그러니까 지금 낼 거는
여기에서 이걸 뺀 거지. 2025만 9천 원. 맞나? 2475만 9천 원. 맞죠? 맞아요. 자,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조금만 힘내주세요. 제가 힘들어서 그냥 스스로 한번 말해봤습니다. 목이 너무 아파요. 자, 7페이지 보세요. 7페이지.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물음 3번 보면은 이 자료 1에서 4를 실제로 이용하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료 1번에, 자료 1번에서 어때? 우리가 제조업에 대한 사업소득 금액 얼마를 우리가 구해냈어? 9,800만 원. 기억나요? 그리고 물음 2번에서 부동산 임대, 주거용 부동산 임대에 관한 사업소득 금액 얼마였어요? 2,944만 원. 방금 구했잖아. 그 두 개를 실제로 가져와서 합치는 거야. 알겠죠? 만약에 물음 1과 물음 2에서 계산을 잘못했다. 그러면 그 금액도 물음 3번도 그 금액이 안 맞겠지. 당연히. 이해돼요? 당연히 시작하는 단추를 잘못 끼웠어. 응? 뭐 주거용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금액 2,944만 원인데 내가 계산을 잘못해서 5천만 원 막 적었어. 그러면 여러분 물음 3번이 정답이 나올 수가 없겠지. 여러분 하지만 지금 중요한 말 합니다. 중요한 말씀드려요. 자, 그렇더라도 여러분 그럼 교수님이 야 물음 1번 물음 2번 숫자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물음 3번 너 빵점.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아까 전에 계산 과정 쭉 있었잖아. 쭉 있었는데 보세요. 종합소득금액 여기가 다르다는 거잖아 지금. 원래 이게 정답이지. 물음 1, 물음 2 더해가지고 이게 나와야 되잖아. 1억 2,744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뭐 계산을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2억 4,050만 원 이렇게 나왔다. 2억 4,5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밑에 인적공제 이런 건 개별 거잖아. 개별 거. 그렇더라도 마지막에 과표가 당연히 틀리겠지. 245에서 뺄 건데 2억 4,500만 원에서 뺄 건데 틀리겠죠. 하지만 여러분 교수님께서는 따로따로 봐주세요. 인적공제 오케이 부분 점수 뭐 2점 연금보험료 공제 뭐 0.5점 뭐 이런 식으로 주신다고. 그러니까 포기하면 절대 안 돼요. 위에 종합소득 금액 여기서 틀렸다고 해도 각각을 판단해 주세요. 산출세액은 당연히 달라지겠지. 당연히 이 금액 안 나오겠지. 2,500만 원 이거 안 나오겠지.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그걸 감안해서 자녀세액 공제는 맞게 했나 이 친구가 오케이 표준세액 공제 틀렸어 얘는 맞고 뭐 이런 식으로 부분 점수 주신다고. 알겠죠? 윗단계에서 틀렸더라도 하나하나의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됩니다. 알겠죠? 실제로 부분 점수 이렇게 주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을 뭐 못하는데 위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의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들 이런 친구들 있다고. 야, 물음 3번 나 그래도 인적공제 기본공제 한 명당 150만 원이고 몇 명인지는 내가 알겠어 5명. 근데 야 어차피 이거 하면 뭐해 나 위에서 다 틀렸는데 안 할래? 아예 안 해. 이번 시험 안 해. 집에 갈래. 어차피 집에 못 가. 근데 그렇게 하면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진짜 1점으로 떨어지고 1점으로 합격하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위에 몰라. 주택임대 공부 안 해가지고 하나도 모르겠어. 제조업은 그래도 몇 개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했는데 모르겠어. 그렇더라도 인적공제로 최선을 다해서 적고 연금보험료 공제도 300만 원 나와 있잖아. 잘 찾아서 적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이렇게 해야 합격하는 거예요. 알겠죠? 제가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소득세는 너무 법인세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길잖아 지금 문제가. 지금 이게 몇 분째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길잖아. 하지만 중간중간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이해합니다. 당연히 모를 수 있고요. 저도 다 아는 거 당연히 아니고 중간에 모르더라도 아는 거라도 중간중간에 항목에 답안 양식에 적으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답은 당연히 틀리겠지. 그렇더라도 괜찮아. 중간중간 항목이 맞으면 부분 점수를 교수님께서 잘 주실 거라고요. 우리 그렇게 믿어. 그렇게 하면 합격하면 아무도 못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배짱 좋게 생각하자고요. 제가 뭐 채점 어떻게 하는지 사실 몰라요. 근데 그냥 보다 보니까 부분 점수가 확실히 있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게 되잖아.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라고. 알겠죠? 자, 앞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더 드릴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수업 자체도 중요하지만 제가 중간에 지금 드리는 이런 말씀이죠. 이거 자체도 이 말씀도 분명히 시험에 도움이 돼요. 수험생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물음 3번. 0점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이고 여러분 문제에 따라서 이럴 수 있어. 아까 전에 자료 1의 금액이 얼마였죠? 자, 물음 1. 자료 1의 소득 금액이 98이었죠. 그리고 자료 2를 통해서 찾아낸 물음 2의 금액이 2,944만 원이었죠. 근데 여러분
뭐 이 문제는 뭐 그 숫자를 그대로 네가 갖다 써라라고 했잖아. 근데 교수님들 중에 그렇게 안 내고 이렇게 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물음 3. 자, 물음 1과 물음 2는 그냥 몰랐다고 해도 돼. 그 답을 이용하지 말고 자료 1에서의 결과 있죠? 그게 사업소득금액. 제조업의 사업소득금액은 1억으로 하고 자료 2.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은 그냥 3천으로 해.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시작점이 틀리지 않겠지? 어? 시작점이 틀리면 무슨 말이야? 봐봐요. 여기에 이거를 100, 1억, 그러니까 이걸 3천만 원. 이렇게 주신 거예요, 교수님께. 이걸로 가정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오히려 이게 더 많을 거야. 교수님께서 왜냐하면 물음 1번, 물음 2번을 완벽하게 마치고 물음 3번으로 넘어온 친구들이 거의 없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채점할 때도 번거롭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숫자를 주세요. 1억 3천만 원. 그럼 이제 1억 3천만 원으로 시작하는 거지, 종합소득 금액이. 그죠? 이렇게 오히려 더 많이 줄 거야. 자, 그런 경우에는 교수님께서 주신 금액으로 써야 됩니다. 이러면 안 돼? 교수님, 제가 무릎 1번 풀었더니 9,800만 원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1억이라뇨? 저는 9,800만 원으로 할 거예요. 부동산 임대 다 계산했다니까요. 2,844만 원이에요. 이걸로 할 거예요. 이러면 안 돼. 우리는 지금 수험을 하는 거예요. 그죠? 수험생으로서 지금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자, 지금 이 숫자를 하기로 한다. 물음 1번의 정답은 1억, 물음 2번의 정답은 3천만 원으로 가정하고 물음 3번으로 갑니다. 라고 많이 주실 거거든요. 그럼 그 전제를 따라오세요. 알겠죠? 뭐 이렇게 내가 계산한 숫자를 쓴다고 해서 교수님께서 빵점을 주진 않겠지만 이건 교수님의 의도가 그 의도를 배신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지금 팁을 드리면은 보세요. 그 여러분 제가 지금 예를 들 때 방금 이 사례를 들 때 어땠어요? 자료 1번 물음 1번의 실제 답은 9,800만 원이죠. 그리고 자료 2번의 실제 답은 2,900인가? 2,900이네요. 아까 2,800이라고 말했는데 2,944만 원이잖아. 이거를 여러분 보통 이렇게 주신다고. 비슷한 숫자로 줘요.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물음 1번의 정답은 9,800만 원이야. 근데 교수님께서 뜬금없이 물음 3번에서 물음 1번의 정답은 5억으로 하자. 5억. 뭐 억은 빼고. 이게 5억이죠. 그리고 물음 2번의 정답은 2,944만 원인데 야 500만 원으로 하자. 이렇게 안 주세요. 이거는 정말 뭐랄까? 이거 우리끼리만 하는 소리예요. 알겠죠? 이거 아까부터 우리끼리 다 하는 소리인데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돼. 별거 아닌데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안 주신다고요. 결과적으로 교수님께서는 실제 답하고 유사하게 주세요. 지금까지 그 조사용 기출들을 보면 이렇게 가정을 하신다고. 실제로 계산한 금액이 있어. 그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물음 3문에서 이 숫자로 가정하자라고 주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활용할 수 있겠지. 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예를 들면은 어? 교수님께서 물음 3번에 야 물음 1번의 정답은 1억 물음 2번의 정답은 3천만 원으로 가정하고 물음 3번을 풀어 이렇게 했다면 내가 물음 1번을 풀었어. 예를 들어 내가 풀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숫자가 2억 1,500만 원이 나왔어. 그러면 뭐겠어요? 이렇게 생각해? 야 실제로 2억 1,500만 원인데 교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숫자를 1억을 주셨지? 왜 이렇게 풀고 싶으면 풀어도 돼. 근데 열의 9은 아니 100의 99은 이게 아니겠지. 100 금방일 거라고 1번 정답이.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체크하는 용도로 쓸 수 있다고. 물론 뭐 실제 시험에 시간이 없다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 그리고 뭐 이걸 안다고 해서 내가 뭐 어디를 틀렸는지는 알 수 없잖아. 그치? 어디가 틀렸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 그냥 확인할 수 있는 뿐이지. 예를 들어서 내가 풀었는데 한 1억 5백이 나왔어. 근데 3번에서 교수님께서 1억으로 가정을 했어.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지. 아, 맞겠구나. 내가 맞게 푼 것이겠구나. 이렇게 스스로 한번 마음속으로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너무 얼토당토 안 한 단위라던가 만약에 1억인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막 500만 원이 나오고 이러지 않는다고. 체크할 수 있다고요. 알겠죠? 지금 방금 말한 거 지웁시다. 이건 우리끼리 많은 소리야. 어디 가서 이렇게 푼다고 말하면 안 돼? 알겠죠? 약속합시다. 야, 박준범이가 강의한다고 해서 들어봤더니 야매만 가르치더라. 이러면 안 돼요. 어디 가서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제가 정식으로 다 가르쳐 드리잖아.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팁을 말씀드리는 거라고. 수험생의 팁이야 이게. 수험생 입장에서 말하는 팁이에요. 알았죠? 어디 가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야매하는 거 가르쳐 주더라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그 앞에 문제만 분석하다 보니까 30분이 지났어요. 자, 잠깐 쉬었다가 다음 클립에서 본격적인 풀이를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풀이에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자, 잠깐 쉬셨다 오겠습니다. 쉬세요.